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전산세무 1급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전산세무 1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세무 1급에 관한 기본적인 OT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 자격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이제 전산회계 2급, 그다음 전산회계 1급, 그다음 전산세무 2급, 저랑 하실 게 1급이잖아요. 세무 1급.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세무 2급까지는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산회계 뭐 2급을 들으신 분이 세무 1급을 들으시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죠? 최소한 전산세무 2급 뭐 합격은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전산세무 2급을 듣고 1급을 들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나는 급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2급은 안 돼요. 아시죠? 1급을 듣고 이렇게 오셔도 요건 용서가 돼. 조금 쫓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산세무 2급 정도는 공부하시고 오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자격증이 AT 자격증 있잖아요. 그렇죠? AT 자격증. AT 자격증은 이제 제일 쉬운 게 FAT 2급이고 FAT 1급이잖아요. 그 다음 TET 2급, 그 다음 TET 1급인데 TET 1급이 전산세무 1급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론이나 실기가 좀 비슷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혹시라도 AT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 전산세무 1급을 들으신다면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건 듣고 오셔야 돼요. 최소한. 아셨죠? 그래서 FAT 2급이나 1급을 듣고 세무 1급을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TET 2급을 들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오시는 거 상관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신 분 또는 TET 2급을 공부하신 분이 세무 1급을 들으셔야지만이 수업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세무 1급이. 그렇죠? 자, 그리고 세무 1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 다 똑같잖아요. 이론 30점이고, 그 다음 실기가 70%죠. 70점이고. 그렇죠? 세무 1급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70%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90분이거든요. 90분, 3시부터 4시 반까지 시험 봐요. 90분 동안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보셔야 되는데,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5%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쉽게 나오시면 20%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10%야. 그죠? 10%라는 얘기는 10명이 시험 보면 1명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객관식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회계가 있죠. 재무회계. 그죠?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재무회계에서 객관식은 2점이거든요. 하나당. 5개 나옵니다. 5개나 10점이 되겠죠. 그렇죠? 배점이.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2급이랑 거의 비슷한데, 전산세무 2급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원가회계 있죠. 원가회계도 2점으로 해서 5개가 나와요. 원가회계. 이거 10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원가의 분류와 원가의 흐름,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지금 떠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세무 1급에서 다시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계산, 그리고 결합 원가 계산에다가 새롭게 이제 원가 회계가 추가되는 게 전산세무 1급에서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무 2급 같은 경우에 시험 보면 이렇게 보시면 세무 1급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법이 나와요. 세법 이론이 5개 나옵니다. 총 5개인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시험마다 다른데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와. 한 문제에서 2문제. 그 다음 소득세 쪽이 역시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와. 시험 회차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거죠. 그렇죠? 전산세무 2급까지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법인세가 새로 추가돼요. 세무 1급에서는. 이 법인세가 객관식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 1급 재무회계라든지 원가회계라든지 그다음 부가가치세, 소득세 쪽은 세무 1급하고 동일한데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인세가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다음 실기 쪽을 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험 대책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실기 쪽을 보시면 실기 쪽은 전표 입력 있죠.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게 하나당 3점에서 총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러니까 12점 배점이 돼요. 근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이건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 주어지는데
세무1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일반 전표 입력하는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지 안 주어지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나오거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총 10점 몇 점 됩니다. 10점인데 문제가 보통 2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요게 한 6점 몇 점이 돼요. 6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 하나씩 할 테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 또는 확정신고 때 뭔가를 누락했다. 이걸 수정신고하는 거. 수정신고하는 거.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 했어, 회사가. 그죠? 무신고했어요. 아예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이걸 나중에 신고한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거든요. 기한 후 신고하는 거. 요게 이제 6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속 서류. 요게 4점 나옵니다. 부속 서류.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 부속 서류 작성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신고서가 안 나오고 이 부속 서류가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회차마다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부가세가 총 10점이 몇 점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요게 하나당 2점입니다. 하나당 2점이고 문제는 총 4개 나옵니다. 총 8점이 되겠죠. 그렇죠? 8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득세 나오거든요.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거. 원천 징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죠. 그렇죠? 이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가 7점에서 8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사원 등록하는 거 있죠. 사원 등록하는 거. 사원 등록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급여 입력하는 게 있고 급여 입력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연말정산을 하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기에서 나오는 분야고 그다음에 기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의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배당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이자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하튼 간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 한번 원천징수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배점이 뭐 2점 또는 3점 몇 점이 돼요. 그렇죠? 총 합쳐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총 10점 몇 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기에서.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세무 2급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문제의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전표 입력이라든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그다음 부가가치세, 그다음 결산, 그리고 소득세 이쪽은 이제 세무 2급하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죠. 물론 넓어지지만 시험 범위는 있죠.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세무 1급에서는 이게 나와요. 법인세. 그래서 총 이게 6점 몇 점이 되고 5개의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배점이 30점 몇 점이 돼요. 그렇죠? 여튼간에 객관식 이론이든 실기당간에 법인세라는 게 새롭게 추가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저랑하실 게 뭐냐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랑하실 게 이쪽 객관식에서 이 법인세 쪽은 이제 뒤에 강의가 따로 있죠. 법인세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리 선생님하고 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 객관식 이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법인세를 뺀 나머지 객관식 이론을 제가 이제 실기 쪽을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고 그럼 수험 대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험 대책부터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일단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재무회계 5개, 원가회계 5개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일단 최소한 재무회계 5개 중에 4개를 맞춰야 돼요. 4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가회계 그리고 5개 중에 또 한 4개 정도 목표로 하시면 돼요. 문제가 세법이거든요. 세법이 총 5개 나오잖아. 다 합쳐서. 엄청 구석진 데서 나옵니다. 엄청 구석진 데서. 그렇죠? 그리고 특징이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내가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이제 맞추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이제 틀려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공부 많이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범위에 준해서 세법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구석진 데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법 쪽은 다 합쳐서 목표를 5개 중에 한 2개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4개, 10개죠. 그죠? 이렇게 하면 10개. 그러니까 총 하나당 2점이니까 총 이론에서 총 목표를 20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조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드리면 재무회랑 원가회계 쪽은 이론 정리하시고 그리고 뒤에 객관식이 있거든요. 다 객관식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어보시면 돼요. 이론 정리하시고 객관식 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객관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2번, 3번 다시 풀기는 좀 어려우니까 객관식 푸실 때, 풀어보실 때 직접 푸시면서 한 번 맞췄어. 풀어서 한 번 맞춰서 다시 볼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겠지. 그렇죠? 아니면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는 약간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틀렸어. 그럼 X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보실 때는 이제 O라고 돼 있는 것은 볼 필요 없고 세모라 그다음에 고표, X표 돼 있는 것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했죠? 그리고 세법은 이론은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론이 너무 방대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방대하다고 했으니까 세법은 이론은 그냥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뭘로 정리하시냐 하면 세법 있죠? 이 세법은 객관식으로 정리하세요. 그냥.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지 마시고. 왜? 너무 방대해. 공부 하나 별 차이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세법 쪽은. 자, 됐죠? 나는 만점 맞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 뭐 세법 이론 다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실기 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기 쪽은 법에서 일단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1, 2, 3, 4번은 제가 이제 책에 실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실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 제가 다 분석해서 실은 거거든요. 따라서 책에 있는 실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실기 문제. 그렇죠?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객관식 이론 풀고 책 이제 다 공부하시고 나서 최근의 기출 문제는 책에 이제 안 실었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교재 이제 객관식 재무회계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해서 객관식 풀고 세법은 객관식 위주로 정리하시고 실기 쪽은 책에 나와 있는 실기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가시면 최근 기출 문제 있잖아요. 최근 기출 문제 한 1년치 정도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10% 합격률이라고 했죠. 그렇죠? 뭐 세무사나 회계에서 합격률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내용은 좀 지워도 되겠죠. 혹시라도 살짝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스톱해서 필기하시면 돼요. 객관식 이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실기 쪽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살짝 좀 지울게요. 지웁니다. 자, 지우고 그리고 수업 진행 이렇게 할게요. 자, 수업 진행. 자, 말씀드렸지만 이거잖아요. 세무 1급이나 TET 2급 정도 듣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세무 2급을 이만큼으로 본다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중복이 되고 법인세 빼고 법인세를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재무, 원가, 세법 같은 경우에 법인세 빼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게 한 20% 돼.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세무 2급에서 다 배우셨죠? 다 패스라고 하면 저는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수업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세무 2급에서 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물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설명 못 드립니다. 아셨죠? 전산회계 2급 정도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드니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자 화면 스톱하시고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빼고는 세무 2급에서 중복이 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들으시다가 나는 세무 2급에서 이거 다 공부했다. 다 기억이 나. 완벽하게 기억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빨리 듣기 가능하시잖아요. 빨리 들으시면 되겠지. 그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부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책으로 가서 자 1장으로 가시면 돼요. 자 1부가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제1장으로 가시겠어요? 제1장에 재무회계 일반 이론으로 가시면 돼요. 제1장 재무회계 일반 이론. 제1장은 100%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말문제로. 제1장 재무회계 일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이 재무회계의죠. 그렇죠? 재무회계의. 재무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죠. 그렇죠? 재무회계. 제1절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차변, 대변으로 전표 치는 거, 그죠? 자, 1번이 회계의죠. 회계의. 회계의. 안 해도 되겠죠? 아셨죠? 뭐 채무 1급에서 회계란 무엇이냐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1번 회계의 보세요. 1번 회계의. 두 번째 줄 보시겠어요? 두 번째 줄.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전달 보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주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걸 회계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끝.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회계 분류 보세요. 회계 분류. 회계 분류는 좀 할게요. 회계 분류. 회계 분류는 예전에는 객관식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잘 안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최소 10년 전입니다. 아셨죠? 그래도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회계 분류. 자, 회계를 쪼개는데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로 제가 크게 세 개로 구분했죠. 그렇죠? 밑에 박스 보세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마지막에 세무회계는 쉽게 뭐예요? 세법. 세금 구하는 회계.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있죠. 이 내용 좀 할게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두 가지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를 크게 분류하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데 회계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겠대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 누가 이 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있는 박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크게 재무회계란 게 있고 재무회계. 그 다음 관리회계란 게 있대요. 관리회계. 세무회계는 세법. 끝. 됐죠? 자, 재무회계란 것은 주로 누구를 위한 회계냐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란 거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란 거.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주주 채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채권자. 우리 회사 주식을 산 사람, 우리 회사 돈 꽂은 사람, 주주 채권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 부르고 쉽게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계, 차변 대변하는 회계. 그렇죠? 그다음 관리회계는 관리자를 위한 회계. 관리자란 것은 쉽게 경영자 얘기하는 경영자. 그래서 얘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 불러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쉽게 경영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그죠? 사장님을 위한 회계라 불러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리회계라는 것은 관리자를 위한 회계. 재무회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변 대변하는 회계고, 관리회계라는 것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밑에 있는 뭐 부장한테 시키는 거야.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돈 잘 벌지 못 벌지 쉽게 유식하게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조사해봐. 이런 게 관리회계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국에 투자한다면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조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포트 올려라 라고 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무회계란 것은 그러면 목적이 뭐겠어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 채권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란 양식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근데 관리회계란 것은 뭐 특별한 양식이 있겠어요? 재무제표처럼. 이건희 회장이 조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부장이 물어보겠죠. 레포트 어떻게 올릴까요? 야, 그냥 카톡 보내.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올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정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관리회계란 것은.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제표란 것은 이제 재무회계란 것은 재무제표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만드는 거니까, 보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회사마다 뭐 제각각 다 재무제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재무제표 만들 때 따라야 될 기준. 그걸 뭐라 불러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회계는 양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기준이 없겠죠. 그렇죠?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건희 회장 좋아하는 대로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무제표란 것은 우리 재무회계란 것은 이거잖아요. 재무회계 차변 대변 기록하는 거, 영수증 보고 기록하는 거, 영수증 보고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일어날 걸 기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과거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 정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이 아니죠. 중국에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 1조 벌 것 같아. 경리가 빨리 기록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그다음 관리회계는 아까 했죠. 중국에 투자한다면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 투자한다면 일조 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양가로 2번의 회계 분리의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목적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스톱하시고 책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재무회계는 봅시다.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시간 부담 없이 첫째 시간보다 어려운 거 한번 꺼버릴 테니까. 자, 재무회계 보이시죠? 밑에 박스 보세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옆에다가 이거 하나 쓰시겠어요? 재무회계 제목 옆에다가 일반 목적 보고라고 한번 써보세요. 일반 목적 보고. 일반 목적이란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주주 채권자,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루두루 보는 거. 재무제표 아셨죠? 그래서 일반 목적 보고라고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 관리에게는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특수 목적 보고라고 써보세요. 특수 목적 보고. 특수 목적 보고. 특수란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회계. 누구? 이건희 회장. 경영자를 위한 회계. 그런 뜻이에요. 특수 목적 보고라고 써놓으십니다. 되셨죠? 그리고 밑에 양가로 1번 목적부터 양가로 5번 특징까지는 제가 칠판에 떠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책에 있는 거 들으신 거니까.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아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재무회계 정보 이용자 및 목적이란 게 있죠. 그렇죠? 재무회계 정보 이용자 및 목적. 박스 보시면 돼요. 박스. 이런 문구가 시험에 보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한번 문구 체크해 드릴게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쪽에 잘 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재무회계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관리회계는 이건희 회장이 하시면 되겠지. 이건희 회장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재무회계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재무회계, 정보 이용자 및 목적에 양가로 1번 박스 보세요. 정보 이용자 누가 재무제표를 봅니까? 누가 봐요? 투자자란 게 주주 얘기하는 게 주주. 주식 산 사람, 주주. 그다음 채권자란 게 돈 꿔준 사람. 그다음 기타 정보 이용자란 게 뭐 주주 채권자도 있을 테고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회사 경영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본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양가로 1번 목적 보세요. 목적. 재무회계, 재무제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볼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써놓고 할게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재무 상태 나오죠. 그렇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1, 2, 3번이 다른 얘기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이 회사 주주야. 투자자예요.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겠죠. 아셨죠? 채권자라면 신용의사결정이라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꿔줄까 말까 고민하겠죠. 그럼 그 회사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으면 주식 사겠죠.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으면 돈 빌려주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돈을 잘 벌지 못 벌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목적이라는 것은 밑에 들고 볼게요. 재무제표를 주면 주주나 투자자가 우리 회사가 돈 잘 벌지 못 벌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을 하겠죠. 돈 잘 벌 것 같으면 주식 살 테고 못 벌 것 같아. 그럼 주식 안 사겠지. 이해했죠? 결론은 뭐예요?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재무회계 목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다시 봐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재무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야? 재무상태표. 그 다음 경영성과란 거 뭐야? 뭘 보고 할 수 있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 현금흐름이란 것은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이란 것은 자본변동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는 아마 세무 2급에서도 자세히 안 배우셨죠. 그렇죠? 세무 1급도 자세히 안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볼 테니까. 자, 결국에 동그라미 4번 재무제표 가시겠죠. 그렇죠? 요게 재무회계 목적이라 재무제표 만들어줘라 그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은 보너스로 하나 더 있대. 이게 뭐냐? 수탁 책임을 평가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경영자란 것은
주주로부터 돈을 받은 거지. 수탁받은 거죠. 그렇죠? 수탁받아가지고 그 돈을 잘 굴렸는지 못 굴렸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재무제표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회사가 이익 많이 났네. 그럼 경영자가 잘한 거고. 회사가 혹시 적자는 안 내면 경영자가 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경영자의 수탁 책임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없어요. 저기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차이점 정도 아시면 돼요. 아셨죠? 오래전에 객관식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잠깐 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내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자, 4번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거죠. 우리 회계란 것은 기업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 정보 이용자 있겠죠. 그렇죠? 쉽게 주주채권자라 쓸게 그냥. 주주채권자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란 것은 당연히 작성 책임이 있겠죠. 작성 책임.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경리과 직원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는 거야? 누가 재무제표 만들려고 시켰어요? 경영자잖아. 그렇죠? 경영자가 작성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성 근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거야. 근데 이 기업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죠? 책이 박스로 정리돼 있죠. 그렇죠? 크게 상장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 큰데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줄여서 KIFRS라고 불러요. KIFRS. 수입산. 외국에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불러요. 유식하게. 그 다음 비상장은 아무래도 조금 작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비상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거 써요. 국산 거. 이게 뭐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전산세무 1급은 뭐에 따라 나옵니까? 99% 이거에 따라 나와요.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출제가 돼요. 아셨죠? 시험 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시험지 나중에 이제 받아보시면 아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이걸 적용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여기에 따라하는 거야. 무조건. 아셨죠? 쉽게 그냥 전산세무 1급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게 있다. IFRS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험 중에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제 여기에 따라 나와. 그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 자체는 어떤 분들은 재경관리사랑 전산세무 1급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단언코 전산세무 1급이 훨씬 더 어려워요. 아셨죠? 재경관리사보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 1급 공부하시고 나중에 IFRS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경관리사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제가 간혹 가다가 참고라고 하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뭐라고 쓴 게 있거든요. 과감히 무시하세요. 아셨죠? 그냥 우리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한다. 그렇죠? 자, 요 내용을 설명드렸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책이 없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들으세요. 시험하고 무관해요. 그러면 보세요. 경영자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은 있으면 이게 법이잖아요. 법은 있으면 왜 지켜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음주운전하시면 안 되죠. 법이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있으면 왜 법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주 단속하잖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잘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우리가 회계감사라 불러요. 회계감사. 들어보셨죠? 공인회계사한테 회계감사 받는 거예요. 검사 받는 거예요. 경영자가 여기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인회계사가 이제 감사하거든요. 검사해서 의견을 줘. 의견을 주는데 시험하고 무관합니다. 들으세요. 그냥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적정 의견이야. 적정 의견. 경영자가 여기에 따라서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정 의견. 그 다음 조금 틀린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정 의견이야. 한정 의견. 적정 의견, 한정. 그러니까 의견을 도장을 찍어요.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 야 많이 틀린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적정 의견이야. 부적정 의견.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야, 이 회사가 이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나 감사 못하겠다. 나 감사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악이죠. 그게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회계사가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야. 못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의견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산세무 1급은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거의 출자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시간은 어려운 거 없었죠? 다음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그죠? 우리 한번 살짝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찍이 와서. 회계의 생략. 됐죠? 회계 물리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그죠? 그 다음 이제. 재무회계 목적도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문구 요 정도 한번 외울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들을 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이해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기업회계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세무 1급은 여기에 따라 거의 출자가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테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